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가 부도에 엄청난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도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났을 때 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3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가 부도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초록색 선이 중국, 보라색이 한국, 빨간색이 미국을 뜻합니다. 보시면 중국과 한국은 그대로인데 이 빨간색이 미국만 혼자 수직 상승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를 확신이라도 하듯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미국의 국가 부도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미국이 디폴트, 즉 국가 부도에 빠지면 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미국 부도 리스크의 전시 상황실을 소집했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가 부채 상한 협상에서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11일 IMF와 JP모건 체이스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는데요. 이 당초 시장에선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 8월쯤 미 재무부의 긴급 자금이 바닥나 공무원과 군인 월급은 물론 이 국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엑스데이트, 즉 부도의 날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 둔화로 세금이 예년보다 덜 거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이면 부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전시 상황실에 의미하는 비상경영회의를 21일부터는 하루 3회씩 열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계속 끌다가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하루 이틀이라도 벌어진다면 뒤늦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레고랜드 사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지급 보증을 선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해결에 두 손을 들자 한국 채권 시장 전반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지급 불능에 빠질 경우 발생할 파장은 재앙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무이연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안전자산이라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 가격과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국 국채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 주택담보증권 등 자산 전반의 위험도가 상승해 금리는 폭등하고 자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 여파로 정부, 가계, 기업 모두 차입 비용이 올라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급속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3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짧은 기간 부도 시 마이너스 0.6%, 부도 장기화 시 마이너스 6.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의회는 막판까지 가는 대치 끝에 이 부채 한도 상한에 합의했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퍼스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S&P는 미국의 부채 급증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리스크 때문에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미 연방정부 차입 비용은 13억 달러, 약 1조 7,340억 원 늘었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당시 한국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그해 8월 1일에서 15일까지 한국 코스피 하락률은 17.4%로 미국 다우지수 마이너스 5.4%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와 비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된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미은행 4곳이 쓰러졌고 세계적으로는 신흥국 부채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은행 위기 여파로 시장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에서 미국의 부도 가능성까지 커지면 공포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신나게 쳤던 이유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시면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30%대로 추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미국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자 이 바이든이 이번엔 더 강력한 뒤통수를 한국에 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천적이죠. 이 트럼프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바이든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잃고 동맹국인 한국, 특히 삼성도 트럼프에 뺏겼습니다. 트럼프의 텃밭,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삼성의 뒤통수를 치며 사실상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이 텍사스주가 삼성의 이 같은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인센티브 프로그램 챕터 313을 대체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북미 반도체 신설 및 증설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텍사스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5일 법안 5, 하우스 빌 5를 찬성 120명, 반대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삼성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삼성 덕분에 텍사스주가 얼마나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텍사스주의 삼성이 260조 원을 투자해주는 덕분에 이 텍사스가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로 거듭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삼성에게만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이 텍사스에 260조 투자를 발표한 직후 이 텍사스에서는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억 원이던 텍사스의 집값은 최근 8억 원으로 몇 달 만에 4배나 폭등했습니다. 바로 삼성 덕분에 말이죠. 이 테일러시 부동산 중개업자 매튜 타이프키는 삼성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이런 집들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집값이 미쳤어요. 예전엔 이런 집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이런 전원주택 스타일은 오스틴에도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 2억도 안 하던 집들이 지금은 8억 5천만 원이에요. 저희는 이걸 삼성효과라 부르고 있죠. 삼성효과라며 삼성 덕분에 떼돈을 벌게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이 텍사스주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데니얼 필하워 대표는 아까도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소랑 옥수수밖에 없었는데 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걸 보게 됐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도시 자체가 이 삼성 덕분에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텍사스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대한 열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텍사스주의 한 유명 기자는 삼성이 텍사스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은 이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뉴스다. 그만큼 텍사스가 완전히 다른 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텍사스의 유명 양조장에서 삼성 공장 유치를 축하하기 위해 세미비어라는 맥주를 만들기까지 했다 전했습니다. 이 세미는 미국인들이 삼성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삼성을 세미라고 말이죠. 텍사스에서 삼성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나시죠? 테일러 자영업자들도 삼성 덕분에 한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바베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밀러 씨는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손님이 거의 없다가 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빠지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삼성 공장이 텍사스에 들어오고 나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번도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손님이 가득 찼어요. 이게 단순히 삼성 직원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삼성 직원뿐만 아니라 삼성과 협력하는 여러 업체나 컨설팅 회사들도 여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삼성을 위해 삼성 고속도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슨 카운티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의 이름을 삼성 고속도로, 이 삼성 하이웨이로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고속도로 건설에 무려 2,200만 달러가 드는데 삼성은 10분의 1 수준인 290만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텍사스주에서 모두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 10%를 주겠다 해놓고 그마저도 공짜로 주지 않고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보조금 0원을 선언한 바이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화끈한 제안입니다. 이 트럼프의 파격 제안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요청한 규제 면제를 하루빨리 승인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거리다가 삼성전자를 다른 나라에 뺏기기라도 한다면 책임질 것이냐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은 한국은 이미 G8 가입 자격이 충분하다며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G7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죠. 미국을 믿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이 아니게 되고 이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대거 빼냄으로써 미국 경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갑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에 제대로 한방 먹여버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중동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던 사우디가 미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더니 중국과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전 세계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파격 발표를 두고 이 중동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던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사고 미국 기업에 몰아줬던 수백조 원 규모의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들을 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호주와 인도, 독일이 이미 중국과 위안화로 무역을 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사우디까지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면서 미국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과 달러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 달러는 국제 교역에서 지불 수단이고 각국 외환 보유고의 주축이었죠. 달러가 없는 국가는 현재 국제 경제 질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달러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라질과 중국의 양국 교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들인 위안, 헤알로 거래한다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최대 성과라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서 최대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인 브라질이 중국의 그런 시도에 호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중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브라질의 위안 해와라 교역 합의가 발표한 당일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상하이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 매입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우디의 탈달러 움직임은 달러 패권 체제에서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달러는 1960년대 미국 무역 적자가 가중된 끝에 1971년 8월 미국이 태환 체제, 즉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정지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1973년 오일 쇼크로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4년 오일 쇼크를 주도했던 아랍 산유국의 맹주 사우디와 페트로달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사우디는 석유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한편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확고한 안보 공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산유국의 오일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해 미국의 국제 수지를 크게 개선하는 한편 달러의 가치와 힘을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페트로달러 체제의 주축인 사우디가 바이든과의 교류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국가가 미국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영향력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특히 삼성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삼성에 내걸었던 조건들, 즉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반도체 기밀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의 운명을 쥔 사우디가 한국과 가장 친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와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이 두 팔을 벌려 오 나의 베스트 프렌드 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도 중요 핵심 사업들은 모두 삼성에, 사우디가 대규모 선박을 발주할 때도 삼성, 도로, 항구, 병원, 심지어 랜드마크인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할 때도 삼성에 모두 맡겼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대로 사우디가 중국과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미국산 무기를 끊어버린 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전부 수입하게 되면 바이든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을 탄핵시키겠다며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의 파격 발표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이든의 보란듯 미국과는 완전히 단교해버리는 한편 한국에는 초대박 선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몰아줬던 엄청난 사업들을 한국에 전부 주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연 100조 원 규모의 초국경 택배 시장은 오는 2026년에 17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 시장,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은 이곳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지어 사우디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9개국에 접수되는 주문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빈살만은 한국 덕분에 사우디가 중동의 물류 허브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더니 12조 원 규모의 엄청난 선물을 투척했습니다. 사우디의 교통물류부의 살레빈 나세르 알자세르 장관은 전날 교통물류부, 국부펀드, 항만청, 민간항공청, 철도공사 관계자 3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는데요. 이날 사우디 대표단은 공항, 해상교통, 고속도로, 철도, 물류단지, 특별경제구역으로 분야를 나누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발주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삼성과 현대 등의 수주를 몰아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모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자세르 장관은 오늘 로드쇼에서 소개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라면서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며 한국 기업은 사우디에서 그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도전한다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알자세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번 12조 원 선물은 사우디가 한국에 앞으로 줄 선물의 1%도 안 된다며 최대 1200조 원에 달하는 선물을 사우디가 앞으로 한국에 투척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바이든이 한국, 특히 삼성에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사우디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전했는데요. 바이든은 이재용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대신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우디가 다시 달러로 결제를 해야 그 달러로 다시 미국산 무기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바이든을 삼성과 한국이 또다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켜 더 이상 미국이 한국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바이든의 목숨줄을 쥔 이재용 회장의 결정에 전 세계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폴란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썼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11일 폴란드 북부 숲에서 발견된 의문의 발사체와 관련해서 폴란드군은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이 폴란드로 향하는 것을 인지했지만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지난 4월 북부 숲에서 발견된 의문의 발사체가 이 러시아 KH-55 미사일이며 폴란드군이 지난해 12월 해당 발사체가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지만 추적에 실패했다고 그동안 보고해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점검 결과 폴란드군 작정사령부가 우크라이나에서 해당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아슈차크 장관은 폴란드군 작정사령부 산하 항공작전센터는 지난해 12월 16일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이 폴란드 영공에 접근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작전사령부는 폴란드 영공에 등장한 물체에 대해 나와 다른 관련 당국에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폴란드 숲에서 발견된 군 발사체의 존재에 대해 지난 4월 처음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1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km가량 떨어진 이 푸셰보드프 마을의 농작지에 포탄이 떨어져 농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나토와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미사일 요격을 위해 발사한 오발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14일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발의 미사일을 퍼부으며 대규모 공습을 벌인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사건 이후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으로 관련 무기가 여파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곳 감시체계와 미사일 격추용 무기 모두 미국산을 썼던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오래전 폴란드가 미국에 주문한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처음 상륙했는데요. 이 폴란드는 이미 오래전 500문이나 주문해버렸습니다. 이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공군기지에서 미국에 주문한 하이마스 첫 인도분 인수 기념식에서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발사장치를 500문 이상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에 미국산 하이마스가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최근 필리핀에 도착한 미국산 하이마스가 대망신을 당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인태 지역에서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0일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2일에서 23일 필리핀 바스코 섬 인근의 바시 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바스코 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바시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바시 해협은 대만과 필리핀 바탄 제도 사이에 있는 너비 150km가량의 해역으로 이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남중국해를 연결합니다. 상선이나 해저 통신 케이블이 지나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괌 기지를 출발한 미 공군과 해군이 대만 해협으로 직행하는 경로여서 전략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드리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모두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 전투기와 A-130 건십,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디펜스원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위 소식을 접한 폴란드군 고위급 장교들은 당장 한국산 무기를 대신 가져오라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무기보다 몇 배나 비싼 미국산이 폴란드에 도착했는데 성능은 한국산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난리가 난 것인데요. 결국 폴란드군은 미국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궁을 대규모로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며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군 지원단이 천궁2에 관심을 보이면서 생산업체인 LIG 넥스원에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4조 원 규모의 천궁2를 사들인 뒤에 성과를 본 폴란드 군 간부들은 한국산 천궁2를 폴란드에 대규모로 배치하면 우리는 안전해진다 일제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사들인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산 하이마스 대신 한국산 천궁2까지 사기로 하면서 대규모 패키지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째라며 납부하지 않고 있는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자신들이 대신 내겠다며 KF-21 공동 개발을 인리가 아닌 자신들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Z의 흐바웩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을 자신들과 공동개발하면 유럽 전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겠다며 인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을 향한 폴란드의 대박 선물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4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전쟁이 끝난 뒤에 완전히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재건 사업은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의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해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을 돕겠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신들의 땅에 한국 협력센터를 짓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의 미래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과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즉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시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폴란드가 사실상 한국이 이 엄청난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폴란드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가던 동유럽의 한 작은 국가를 유럽 최강국 중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수년 전부터 폴란드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웠고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시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세계 1위인 LG 엔솔에 이어 SK도 폴란드의 전기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선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전기차 배터리 1위와 3위인 한국의 에너지솔루션과 SK가 폴란드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망을 건설하자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가 폴란드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를 국가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한국 기업들만 특별 대우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포스코도 폴란드의 전기차 부품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선포하자 폴란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동 모터코어는 전기차의 제2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전기모터 생산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모터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15%를 차지하는 부품으로 배터리 30% 다음으로 많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생산하는 전기차용 부품인 구동 모터코어가 2030년 생산분까지 모두 완판됐고, 부품 공급을 원하는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러브콜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연내 폴란드의 신공장을 착공하고 대대적 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G7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대표들은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7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다. 2030년에 3,500조 원으로 성장하며 이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전기차 시장. 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인데, 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했다라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을 G7에 새로 넣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바이든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바이든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15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G8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해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라고 밝히며 한국을 G7에 새로 집어넣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근까지도 한국의 충격적인 발표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만 특별히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이라 전하는 등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습니다. 이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데요. 백악관은 의회가 전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CNN에 나와서 이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디폴트를 해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의 국가부도를 선포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국가부도를 선포하는 순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오는 19일부터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 후 호주를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호주 방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끝나는 21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주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정상외교 취소만큼 큰 결례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항상 을 취급하던 미국이 안 입고 왔던 호주가 결국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언급됐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했던 협상들을 모두 깨버리고 한국에 전부 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바이든은 즉각 항의하며 난리가 났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 측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제대로 열받은 호주가 한국에 준 첫 번째 대박 선물은 바로 자원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금값이 된 리튬, 그리고 미래산업 핵심 원료로 꼽히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니켈까지 미국은 리튬과 니켈 패권을 쥐기 위해 오랫동안 호주와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호주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리튬과 니켈을 몰아주겠다는 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기업 진달리소스는 미국 서부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위치한 맥더밋 점토 리튬 프로젝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진달리소스와 미국 맥더밋 점포 리튬 프로젝트 상용화 공동연구 및 사업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 있는 리튬이 모두 한국으로 공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심지어 미국에 매장된 리튬까지 한국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초비상사태죠. 리튬 공급망을 장악해 한국을 압박하려던 바이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리튬 공급망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호주가 미국에 주려 했던 가스전을 한국에 넘기자 미국은 한국에 위험한 투자를 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의 브루스 로버트스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바로사 가스전 금융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자금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라 경고했습니다. 이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부 티위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37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으로 SK그룹의 에너지 회사인 SKENS가 14억 달러를 투자, 지분 37.5%를 보유하며 주요 사업자로 참여 중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가져가려 했던 사업인데 호주는 결정을 바꿔 한국에 주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번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호주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포스코그룹 회장은 호주 총리를 만나 호주에 52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호주 광물을 모두 한국이 싹쓸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앨버니즈 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사업과 투자 계획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포스코그룹의 호주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내년 계획하고 있는 방한 때 포스코도 방문하겠다. 호주 기업과 포스코홀딩스가 합작한 리튬 생산 공장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도 꼭 가보고 싶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은 태양광, 풍력 등 호주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광석을 가공한 원료인 HBR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입니다. 나아가 포스코 고유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를 적용해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 생산까지 그린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는 암모니아로 제조해 세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장난질하는 바이든을 향해 LG에너지솔루션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이 공사를 시작한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경쟁업체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멈춰버리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스텔란티스의 경쟁사인 독일 폭스바겐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13조 5,702억 원으로 LG에 주는 보조금보다 훨씬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공장을 짓기로 한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내고 윈저에서 진행 중에 배터리 모듈 공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LG의 이번 결정은 보조금을 두고 장난치는 바이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짓고 있는 수십조 규모의 공장을 한 번에 중단해버리고 한국이나 멕시코, 유럽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각국 정상과 전세계 기자단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밝혀
시작하기 전부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G7 정상회담. 16일 일본 NHK 후쿠시마 지역 방송인 테레비유 후쿠시마 등 보도에 따르면 우치보리 마사우 후쿠시마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요인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된다라며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본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에서 이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 오염수나 제염토 처리 등에 대한 관계국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언론인 후쿠시마 민보에 따르면 기자들이 모이는 미디어 센터에는 후쿠시마산 일본술, 복숭아 주스, 탄산수 등 후쿠시마 토속주와 명과 등 시식 코너가 제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G7 정상회의 주요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납품해 일부 국가들은 선수에게 직접 음식을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앨리슨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일본 정부의 정직과 신뢰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을 믿을 수 있나? 왜 못 믿나? 이 경우 신뢰가 작동해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알고 보니 원전을 사랑하는 원전 찬양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가 발표한 책을 통해 후쿠시마 초기 사고로 일부 원자로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한테 노출된 방사선은 너무 과장, 왜곡되어 있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도 진정한 재앙인 기후온난화와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사선 허용 한도를 현재 연간 1mS보다 1000배 올려 핵발전소 건설 비용을 대폭 낮추고 무탄소 저원인 핵발전소를 빨리 증설하는 것이다 라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전 부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며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데스 라고 재차 강조하자 중국은 니 쥐팔로마 그럼 마셔봐 라며 강경 대응했는데요. 이제 G7 정상들과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 후쿠시마 음식을 2박 3일 동안 실컷 먹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 바이든을 포함한 G7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삼성전자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 7곳의 경영자를 초청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바이든이 삼성에 제시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들을 약속하며 일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올인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이든이 그토록 자랑했던 삼성의 R&D 센터는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D 센터는 공장과 달리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 고용의 질이 대폭 올라가고 이 민감한 기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자인 일본의 시너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삼성이 미국의 공장과 R&D 센터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수차례 뒤통수를 맞으면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4일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기존 연구개발 연구소가 있는 요코하마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에 산재한 R&D 조직을 묶어 이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저펜을 출범했습니다. 시설은 연말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미국 대신 일본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탈미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한 TSMC 회장도 삼성전자를 따라 일본의 두 번째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검토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TSMC가 지난해 4월 착공한 첫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번에 두 번째 공장과 R&D 센터까지 지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SJTA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미일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하죠. 때문에 삼성과 TSMC가 미국이 아닌 일본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바이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삼성과 TSMC를 미국에서 쫓아냈다라며 역대 최악의 경제 대통령이라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도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해버렸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12개월가량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이며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바이든은 사람 모양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며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바이든을 투표로 몰아내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사고 미국을 위협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테슬라 CEO를 위협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미국을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국의 투자를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인 A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자주 서성이고 있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려는 것입니다. A씨는 그들의 퇴근 시간은 대체로 일정한 편이라며 한국이나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기존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우리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진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또는 중국인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미국 등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하고 조건이 맞는 인력을 정식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듭된 대중국 제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의 한 헤드헌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취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다라며 한국과 일본, 유럽이 인재풀의 대체 공간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 발효 등을 비롯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 인력 영입이 힘들어지자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존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또 중국이 뒷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